한양의 대감댁에서 여종이 산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산파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봤지요. 이 아이 예사롭지 않구나. 산파는 서늘해져 얼른 아이를 어미 품에 넘겼습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비범해졌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를 깨우치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꺼렸습니다. 대감도 마찬가지였지요. 한겨울 밤 대감은 아이와 어미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형장으로 끌려가던 대감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천안종의 아들로 태어난 천재아이가 권세가를 무릎 꿇리고 조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야담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 한문석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재물도 많고 벼슬도 높았지만 욕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그대그랑체에서 여종 서연심이 산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산파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지요. 산파는 흠칫 놀랐습니다. 갓난 아이의 눈치고는 너무 또렷했거든요. 마치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려웃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롭지가 않구나. 산파는 괜히 서늘해져서 얼른 아이를 어미 품에 넘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서연심은 난산으로 몸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 몸조이란 없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서연심은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지요. 아이의 아비 윤막동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해솔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꺾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솔이 돌도 되기 전 아버지 막동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심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지요. 몸이 성취하는데 일은 고되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터져나왔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이 얼굴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서연심은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더욱 그랬지요. 해솔이 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보면 서연심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문석이었습니다. 파랑채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다가 서연심이 눈에 들어왔지요. 여종 주제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혼자 일터한 문석에 눈이 서연심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문석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문석의 딸 한소용이었지요. 15살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몸종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전연꼴이 보기 싫어. 요즘 아버지께서 전연을 자꾸 보시더라.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저 여종이 미웠습니다. 서연심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를 노리는 눈이 있다는 것을, 그 눈이 자기 모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지흔들 거라는 것을. 해솔이 4살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솔이 장작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무이 장작이 달라요. 서연심이 장작단을 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요. 뭐가 다르다는 게냐? 저 굵은 것이 어제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 갈라진 것은 아예 없던 거예요. 서연심이 자세히 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어젯밤 머음 하나가 장작을 가져가면서 자리를 옮겨 놓았던 것이지요. 네, 살자리가 장작단의 배치를 기억하고 있다니 서연심은 내심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해솔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곡식자루에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챘고 물동이에 금이가 있으면 소리로 알아챘습니다. 한번 본 것은 잊지 않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지요. 해솔이 6살 되던 해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서연심이 해솔을 데리고 장에 갔다가 해솔이 상인의 저울 속임수를 단번에 알아챘지요.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아이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종년, 자식이 눈만 밝아서 뭐하겠냐.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꺼림칙해했습니다. 그 무렵 해솔은 마을 서장, 담장 밖에서 그 읽는 소리를 엿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양반집 아이들에게 들켰지요. 종놈이 글냄새 맡는다. 썩어져.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해솔은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으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거든요. 해솔이 그 종이를 펴고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서당 밖에서 몰래 들은 소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글자와 맞춰 본 것이지요. 야, 저놈 봐라. 한 번 들은 걸 기억하고 있어. 아이들이 달려들어 종이를 빼앗아 찢고 해솔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찼습니다. 종놈 주제에 글을 읽어 내 분수를
알아야지. 해솔이 땅바닥에 엎드린 채 찢긴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무릎 위에 맞추었습니다. 발에 밟히고 차이면서도 울지 않고 그저 종이만 모으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슬 무서워졌습니다. 뭐야, 저놈 이상해. 아이들이 도망갔습니다. 서연심이 달려와 해솔을 일으켰습니다. 다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찾아가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요. 그러면서도 찍힌 종이는 몰래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심은 해솔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해솔아, 내 눈은 남들과 다르다. 뭐가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 그건 하늘이 준 거야. 그런데 말이다. 서연심이 해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이는 걸 다 말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무서워하거든. 무서우면 미워하게 돼.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좋은 걸 알려주는데 미움을 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솔이 6살 되던 해울 한문석에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한문석은 욕심 많기로 한양에서 소문난 자였지요. 뇌물을 받아 재물을 쌓고 권세를 부려 남의 것을 빼앗았지요. 그런 자의 생신잔치이니 아북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마당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심은 술상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수가 일부러 불러낸 것이지요. 서연심은 몸이 좋지 않았지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해솔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루 끝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한문석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 끝에서 상을 정리하던 서연심에게 다가갔지요. 추기가 올라 얼굴이 벌컥 달아 있었습니다. 한문석이 서연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서연심은 화들짝 놀라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허나 한문석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해솔이 그 장면을 보았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해솔은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해솔이 어느새 달려가 한문석의 손에 매달리며 소리쳤지요. 어무이 놔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잔치가 멈추는 듯했지요. 풍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끊겼습니다. 한문석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인의 어린 자식에게 손을 뜯었습니다. 이놈이 한문석이 해솔을 밀쳤습니다. 해솔이 마루에 나구었지요. 서연심은 해솔을 끌어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하옵니다. 한문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더니 이를 악물고 자리로 돌아갔지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한소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종년과 자식놈 때문에 얼굴이 말이 아니셨지요. 한문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영이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있어서 저의 집이 버티는 것이옵니다. 아이만 없으면 진작 고개를 숙였을 터인데요. 한문석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둘 다 내보내시지요. 집안 체면에 먹칠이 옵니다. 한문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한문석은 신복을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지요. 한편 행랑채에서 서연심은 기침을 하며 해솔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행수가 서연심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이 찾으신다. 당장 사랑채로 가거라. 서연심이 행랑채를 나서자 하인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심을 사랑채 뒤로 끌고 갔지요. 한문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팔뚝만 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욕보였겠다. 서연심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내년 자식놈이 손님들 앞에서 내 손을 뜯었어. 그 꼴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알아. 서연심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살이 분별 못하는 아이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닥쳐라. 한문석이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서연심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2대, 3대, 4대. 서연심은 새어나오는 비명을 꾹 참았습니다. 해솔이 들을까봐 5대, 6대. 저고리가 찢어지고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한문석이 몽둥이를 멈추고 서연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어. 서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문석이 서연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면 다 없던 일로 하지. 서연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종년 아니냐? 주인 시중 뜨는 게 뭐가 어려워서
서현심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문석의 손을 피한 것이지요. 한문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끝까지 이러겠다. 대감마님, 저는 죽은 남편에게 절개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절개? 종년이 무슨 절개야? 문석이 코웃음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몽둥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좋다. 그 절개가 얼마나 가나 보자 몽둥이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서현심의 등이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래도 서현심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한문석이 몽둥이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고집도 더럽군. 내일 해 뜨기 전에 나가라. 자식 데리고 다시 얼씬거리면 도망 노비로 관가에 넘긴다. 서현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은 한겨울이 옵니다. 아이가 그건 내 사정이지. 한문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현심은 피 묻은 등을 움켜쥐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서현심은 해솔을 깨웠습니다. 해솔아, 일어나야 한다. 해솔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다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무이 등에서 피나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제 먼 길을 가야 한단다. 어서 일어나거라. 서현심은 보퉁이를 챙겼습니다. 헌옷까지 몇 벌과 마른 떡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해솔에게 헌옷을 껴입히고 모자는 행랑채를 나섰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칼같이 불었지요. 대문 앞에서 서현심이 멈추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살이할 줄 알았던 집이었지요. 허나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서현심이 해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모자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양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밤 길에 나선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서현심은 해솔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문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서현심은 빈각의 처마 밑에 해솔을 안치고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서현심은 자기 몸으로 바람을 막으며 해솔을 감쌌습니다. 어무이 추워요. 조금만 참아. 날이 밝으면 따뜻한 데로 갈 거야. 서현심은 해솔을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날이 밝자 성문이 열렸습니다. 서현심은 해솔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북쪽산 쪽으로 향했지요. 산을 넘으면 다른 고을이 나올 터였습니다. 거기서 새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현심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허약한 몸에 어젯밤 맞은 모진 매와 찬바람이 결정타였지요. 걸을수록 기침이 심해졌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무이 괜찮아요? 괜찮아. 가자. 서현심은 이를 안물고 걸었습니다. 보퉁이에서 마른 떡을 꺼내 해솔에게 주었습니다. 어무이도 먹어요. 나는 배 안 고파. 너 먹어. 산길은 멀었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현심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서현심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산습 바위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무이 해솔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서현심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잠깐만 쉬자. 잠깐만. 서현심이 바위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솔이 어머니 손을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무이 손이 차가워요. 서현심이 해솔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 무렵의 붉은 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6살, 아직 어린 것이 이틀째 굶으면서도 울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서현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솔아, 내 어무이, 내 말 잘 들어라. 서현심이 떨리는 손을 들어 해솔의 뺨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눈은 하늘이 준 거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눈. 그 눈으로 남을 해치면 안 된다. 살리는 데 써야 해. 알겠지?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현심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대감을 원망하지 마라. 해솔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망은 독이야. 내 마음을 썩게 해. 원망에 빠지면 눈이 흐려지고 흐려진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서현심의 손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살아라. 꼭 살아야 한다. 약속해. 어머니 말하지 마요. 나랑 같이 가요. 해솔아, 약속해. 서현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남아있었지요. 서현심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솔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무이 일어나요. 어무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솔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지요. 해솔은 울음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덮기 위해서였지요. 손바닥에 까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돌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 끝을 조금 뜯어 가장 큰 돌 밑에 눌러 두었습니다. 어무이 나 살 거야. 살아서 꼭 어무이 다시 모시러 올 거야. 약속할게. 해솔이 돌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발자국을 내딛다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틀을 굶고 밤새 울고 하루 종일 돌을 날았으니 어린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해소의 앞에 흰 수염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에 약초, 광주리를 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몇 발자국 뒤 돌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솔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가 마른 손에 치맛자락 조각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혼자 어미를 묻었구나. 노인이 해솔을 안아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백운재였습니다. 전직어의 출신으로 산속에 응거하던 의원이었지요. 약초를 캐러 산을 내려왔다가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노인은 아이를 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솔의 손에서 치맛자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솔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나무 석가래의 흙벽 어디선가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니 온몸이 쑤셨지요. 흰 수염의 노인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자기를 구해준 노인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약재가 담긴 서랍장이 빼곡했고 반대편에는 누럽게 바른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솔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치맛자락 조각이었지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왈칵 쪼아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해솔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다. 산속이 집. 노인은 백군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내 위원에서 어의를 지냈는데 권세가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누명은 벗었지만 궁중의 암투가 지긋지긋해져서 스스로 별 버리고의 산속에 들어왔다고 했지요. 그 뒤로 이곳에서 약초를 캐고 가끔 마을에 내려가 아픈 환자를 돌보며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솔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나쁜 놈한테 당한 적이 있구나. 나하고 같구나. 며칠이 지나 해솔의 몸이 회복되자 백군재가 물었습니다. 갈 데가 있느냐? 해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백운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라. 대신 빈둥거리며 밥만 먹을 수는 없다. 일을 해야 한다. 그날부터 해솔의 새 삶이 시작되었지요. 백군재는 해솔에게 긁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킨 것은 물기, 나무 패기, 약재 다듬기였습니다. 6살 아이가 하기에 고된 일이었지만 해솔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사리보다 나았고 무엇보다의 노인이 자기를 살려주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백군재가 불렀습니다. 상위 위에 말린 풀뿌리 2개를 늘어놓았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해솔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는 누르스름하고 하나는 희그물레했지요. 코를 가까이 대니 냄새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달콤하고 하나는 썼습니다. 색이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요. 백운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맞다. 이건 당기고 이건 천궁이다. 생김새는 비슷해도 쓰임이 다르다. 잘못 쓰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 해솔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운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약을 다루려면 눈만 밝아서는 안 된다. 코도 밝아하고 혀도 밝아야 하고 손끝도 밝아야 해. 오늘부터 그걸 가르치마. 백군재는 매일 해솔에게 약재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2개, 나중에는 5개. 10개 해솔은 한 번 익힌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그 약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만져보면 언제 캤는지 알았습니다. 백군재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새해가 지났습니다. 해솔이 9살이 되던 해 백군재는 약재 구분만 시키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였습니다. 어느 날 백운재가 풀 2기를 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둘 다 잎이 넓고 줄기가 고왔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였지요. 이 중에 하나는 약촉, 하나는 독초다. 어느 쪽이 독초냐?
해솔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겨우 했습니다. 입끝이 달라요. 이건 둥글고 이건 뾰족해요. 줄기도요. 이건 매끈한데 이건 털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독초냐? 해솔이 뾰족한 잎에 풀을 가르쳤습니다. 이거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약초. 냄새가 아니에요. 백운재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이건 밥꽃이다. 뿌리에 독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죽어. 그런데 옆에 있는 투구꽃이랑 생김새가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지. 백군재가 해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내 눈과 코가 사람 목숨을 살렸다. 해솔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어머니가 그랬지. 살리는데 쓰라고.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러나 해솔의 마음 한쪽에는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피투성이 등을 보이며 눈밭을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해솔이 뒤에서 불러도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 끝에는 늘 한문석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이가 갈렸습니다. 어느 날 밤 해솔이 마당에서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내리칠 때마다 한문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군재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해솔이 도끼를 멈추었습니다. 장작은 벌써 다 패다. 내가 패는 건 장작이 아니지. 해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운재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냐?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죽이고 싶어요. 그놈이 그놈 때문에 어머니가 백운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해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방금 도끼를 쥐느라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해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눈이 흐려진다고요? 흐려진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백군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미 말이 맞다. 복수심은 독이야. 약도 독도 같은 풀에서 나오지. 쓰기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흐려져. 약과 독을 구분 못하게 돼.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거야. 해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놈은 평생 벌을 안 받아요? 하늘이 준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 다만 내가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다는 거야. 백군재가 해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어미가 원한 건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서 내 눈을 이로운 곳에 쓰는 거야. 해솔은 그날 밤봉분에서 가져온 치맛자락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지요. 해솔은 그 조각을 품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해솔은 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6살에 산속으로 들어온 아이가 어여한 장정이 된 것입니다. 대군제 밑에서 의수를 익힌 지 15년. 이제 해솔은 약재만 보고도 산지와 채취식을 알았고 맥만 짚어도 오장육육부 어디가 상했는지 알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은 물론이고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백운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나를 넘어섰다. 대군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해솔이 대신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장터 근처에 작은 초과를 기더 약방을 열었지요. 간판도 없고 약값도 변변치 않게 받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어느 날 고을 아전의 하인이 해솔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마님의 어머니께서 기침병으로 위중하십니다. 여러 의원이 손을 놓았는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솔이 아전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파가 누운 방에 들어서자 매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이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요. 해솔이 노파에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맥은 폐가 상한 맥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이 방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습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 방에 누워 있으면 낫지 않을 터였습니다. 해솔이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뜯어 바람기를 내고 눅눅한 이부자리를 마당에 말리고 방바닥에 불을 떼서 습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담을 사귀는 탕을 처방했지요. 열흘 뒤 노파의 기침이 제사들었습니다. 아전이 크게 기뻐하며 해솔의 이름을 사방에 알렸습니다. 또 어느 날 장터 포목상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열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솔이 따라가 보니 산모의 방에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이 지어준 보약을 먹이고 있었지요. 해솔이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산후에 어이 뭉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약 붙었으면 어이 더 굳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해솔이 기존 약을 끊게 하고 어혈을 푸는 탕을 처방했습니다. 사흘 뒤 열이 내렸고 닷새 뒤 산모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포목상이 은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해솔이 손을 저었지요. 돈은 됐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장정둘과 관을 옮길 들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길 아래까지 쓸 손수레가 있으면 더 좋고요. 값은 제가 치를 것입니다. 포목상은 잠시 해솔의 얼굴을 보다가 말없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날 해솔은 장정둘과 함께 북쪽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평탄한 길까지는 빈관과 연장을 손수레에 실었지만 산길이 시작되자 모두 짐을 나누어 메고 올랐지요. 15년 전 어머니를 묻었던 곳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니 돌무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지만 치맛자락을 눌러두었던 큰 돌은 그대로였지요. 해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군제도 지팡이를 짚고 끝내 그 쪽까지 올라왔습니다. 늙거음은 느렸지만이 길만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지요. 해솔은 장정들의 손을 빌려 조심스레 무덤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정성껏 수습하여 세관에 모셨지요. 이어가 들고 물길이 순한 낮은 구릉의 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정둘이 관을 메어 옮기자 해솔은 그 곁을 바짝 따르며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 본분을 쌓고 반듯한 돌을 골라 다듬어 묘 앞에 놓았습니다. 해솔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긴 세월 참 바람 속에 계시게 하였으니 자식의 죄가 큽니다. 이제야 뜨는 곳에 모셨사오니 부디 편히 쉬소서. 백군제가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해솔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리라고 했지요. 살리는데 쓰라고 했지요.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살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해솔의 이름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인근 군령까지 산속에 젊은 의원이 있는데 다른 의원이 손 놓은 병도 고친다더라. 맥만 짚어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안다더라. 돈 없는 사람한테는 약값도 안 받는다더라. 그러나 해솔은 아무나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욕심에서 온 자는 돌려보냈고 남의 것을 빼앗아배를 불린 자도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해솔을 찾아왔습니다. 고을에서 횡포 부리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내 몸이 좋지 않으니 고쳐달라. 해솔이 그 양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에 찌든 얼굴, 계음과 탐욕이 살을 찌운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욕심이 몸에 쌓인 겁니다. 약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양반이 버럭 화를 냈지만 해솔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욕을 퍼붓고 돌아갔지요. 그러나 병든 노모를 얻고 찾아온 가난한 농부에게는 해솔이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약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금거렸습니다. 저 젊은 의원은 눈이 다르다니까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간 복색이었습니다. 궁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최상근 궁중상선내관이었습니다. 백군제가 어이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백군제가 물었습니다. 최상근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의원에서 백방으로 손을 쓰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병이 어떻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같았는데 약을 쓸수록 깊어집니다. 좋아지다가도 갑자기 나빠지다가도 갑자기 좋아지고 백운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거 혹시 말을 삼켰습니다. 최상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군제 어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백군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먼 길을 갈 수가 없소. 대신 내 제자를 보내겠소. 백운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열자 심표와 봉사가 나왔습니다. 백군제가 봉사에 글을 적었습니다. 윤해솔은 내 앞에서 약과 맥을 배운 제자이며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 대신 보낸다. 봉서 끝에 인장을 찍고 심표와 함께 해솔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국문은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다. 이 심표와 봉소가 내 자격이다. 해솔리 심표와 봉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백군제가 해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해솔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얼굴이 굳었구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해솔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양 그곳에 한 문석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를 죽음으로 몽그 놈이. 백군제가 해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양에 가면 예칠이 떠오를 게다. 내 원수도 거기 있을 테고. 해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스승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 어미가 뭐라고 했느냐? 해솔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리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살려라.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다. 살리러 가는 거다. 그게 내 어미 뜻이고 내 뜻이다. 해솔은 최상근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상근이 말 2피를 준비해 왔기에 이틀 만에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해솔은 난생 처음 말을 탔습니다. 엉덩이가 까지고 허벅지가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해솔은 15년 만에 넓은 세상 구경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성문이 가까워지자 해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지요. 그때 어머니는 피 묻은 등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형문을 지나 한양 저작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물러서고 있었지요. 행차가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최상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마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였지요. 앞뒤로 하인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호위하는 사내들이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권세가의 행차였습니다. 가마가 가까워지고 해솔이 말 위에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마발이 살짝 거쳐 있었습니다. 안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지요. 해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름이 늘고 수염이 하얘졌지만 그 눈은 똑같았습니다. 잔칫날 어머니의 손목을 잡던 그 눈,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라고 말하던 그 입, 어머니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치던 그 손, 한문석이었습니다. 해솔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려 그놈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삼킨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이 해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상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해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졌습니다. 감마가 지나갔습니다. 한문석은 해솔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15년 전 6살 아이가 지금은 2살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가마가 멀어졌습니다. 해솔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상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문석 대감이요. 이조판서를 진행 권세가지요. 아직도 조정에서 손 안 닿는 데가 없소. 해솔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문서 아시는 분이요? 해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름이 귀에 익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상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문석 대감의 딸이 한소영 마아요. 임금의 후궁이요. 아들 이연대군을 낳았는데 세자 저하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다음 자리를 노릴 수 있어 해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놈의 딸이 후궁이고 그 후궁의 아들이 세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세자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솔의 가슴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눈이 흐려진다. 해솔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살려라. 살려서 살리는 데 써라. 해솔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시지요. 괜찮이 안 좋아 보이시오. 괜찮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궁에 가까워지자 최상근이 말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말 조심해야 하오. 벽에도 귀가 있고 기둥에도 눈이 있어. 세자 저하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있어. 해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궁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군이 길을 막았습니다. 최상근이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이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열어 주었지요. 궁 안으로 들어서자 해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 기와를 얹은 정각들, 반듯하게 깔린 돌길 산속 초막에서 15년을 산 해솔에게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최상근이 해솔을 내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내의원 수장인 돈제조가 해솔을 맞았습니다. 백운제의 제자라 하수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지 않소? 세자 저하를 볼 만큼 실력이 되겠소. 해솔은 대구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환자 앞에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지요. 최상근이 나섰습니다. 백군제 어른이 직접 추천한 제자입니다. 도제조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일단 세자 저하의 증상을 보시오. 해솔은 세자의 증상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같았다고 했습니다. 약을 쓰면 잠깐 좋아졌다가 금세 나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밤이면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해솔이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께 올리는 약과 차는 누가 관리합니까? 내위원에서 짓고 수락관에서 다리고 세자 처소에 궁녀가 올립니다. 그 궁녀가 누구입니까? 매화라는 아이입니다. 해솔은 고개를 끄덕고 싶습니다. 세자 저하를 직접 뵙고 싶습니다. 도제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나 세자 저하를 뵐 수 없소. 최상근이 말했습니다. 전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날 임금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백군제의 제자라면 한번 믿어보겠다. 세자를 보게 하라. 해솔은 최상근을 따라 세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처소 앞에 이르자 궁녀 하나가 약사발을 들고 나오다가 해솔 마주쳤습니다. 궁녀가 해솔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약사발이 살짝 기울었지요. 해솔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궁녀가 왜 저러지? 최상근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매워요. 해솔은 고개를 끄덕이고 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수는 궁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손은 궁 안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해솔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살리면 그 손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세자의 처소는 구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병풍 뒤로 이부 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자 이강은 22살 청년이었지만 병색이 짙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지요. 해솔이 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소인 윤솔 백군제 어른의 제자이옵니다. 맥을 짚어봐도 되겠사옵니까? 세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솔이 조심스럽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허한 맥이었습니다. 기력이 쇠한 사람의 맥이지요. 그런데 그 밑으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허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솔이 눈을 감고 맥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몸 안에 쌓여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하혈을 보여주시겠사옵니까? 세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혀에 누렁기가 껴 있었습니다. 보통 허증 환자의 혀가 아니었습니다. 해솔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약사발과 차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솔이 일어나 차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 차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대추차였습니다. 달콤한 대추 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였지요. 해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밥꽃뿌리, 독초였습니다. 해솔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잔을 내려놓고 세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사옵니다. 내일 처방을 올리겠사옵니다. 바로 그때 처소 바퀴 술렁거렸습니다. 내관이 급히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주상전환 납시오.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해솔은 황급히 엎드렸지요. 임금이 세자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하냐? 아바마, 오늘은 새 의원이 진맥을 했사옵니다. 임금이 해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진맥을 했느냐? 그러옵니다. 전화 어떠하더냐? 고칠 수 있겠느냐? 고칠 수 있어옵니다. 임금이 해솔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의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게 맡기노라. 세자를 살려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임금이 세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처소를 나갔습니다. 해솔이 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상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떻소? 해솔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궁녀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해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상근이 해솔을 데리고 인적이 드은 곳으로 갔습니다. 해솔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최상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요? 누군가 독을 쓰고 있습니다. 저하께 올리는 차에 밥꽃니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상근이 숨을 죽였습니다. 확실하오. 제 코는 속일 수 없습니다. 밥꽃뿌리요. 조금씩 오래 먹이면 서서히 기운이 빠지고 장부가 상합니다. 지금 저하의 증상과 맞아떨어집니다. 최상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를 올리는 자가 의심됩니다. 아까 처소 앞에서 볼려 매화라 했습니까? 그렇소. 그 궁녀를 지켜봐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그리고 저하께 올리는 약과 차는 제가 직접 짓겠습니다. 그때 처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궁녀들을 거느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해솔 최상근이 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여인이 해솔 앞에서 멈추었지요. 내가 백운재의 제자라는 의원이냐? 최상근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한소영 마시오. 한소영. 그 이름에 해솔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한문석의 딸 세자가 죽으면 이득을 보는 자. 해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한소영이 해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최선한 소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위원 어이들도 못 고친 병을 산속 의원이 고친다. 허풍도 적당히 쳐야지 해솔이 대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 들어라. 세자 저하의 병이 내 손에서 더 나빠지면 너는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될 게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마마. 한소영이 해솔을 한 번 더 쏘아보고 지나갔습니다. 해솔은 한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상근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저분은 위험한 분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소영의 처소에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서현심을 질투하던 소녀는 이제 30살내 후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문석이 만든 길이었지요. 한문석은 딸의 미모를 일찍부터 눈여겨 보았습니다. 궁에 들여보내 임금의 눈에 들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면 외척으로서 권세가 하늘을 찌를 터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한소용은 20의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22의 아들 이연대군을 낳았습니다. 한문석은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 꿈을 꾸었지요. 그러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세자가 건재한 이상 이연이 왕위에 오를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한문석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세자가 없어지면 내 아들이 다음이다. 한소용은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약을 받아 궁녀 매화에게 쥐어주었지요.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세자는 서서히 병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수가 생겼습니다. 신녀가 보고했습니다. 마마 그 의원이 세자 저하의 약과 차를 직접 올리겠다 했사옵니다. 한소용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직접 올린다고 그러하옵니다. 다른 사람 손을 거치지 않겠다 했사옵니다. 한소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면 매화가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마 그 의원이 처소 앞에서 매화를 유심히 보았다 하옵니다. 한소용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화를 불러라. 잠시 뒤 매화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새로운 의원이 널 봤다고. 예, 마마. 잠시 마주쳤사옵니다. 눈치챈 것 같으냐? 매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모르겠사옵니다. 그런데 저를 오래 쳐다보았사옵니다. 한소용이 매화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당분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입 다물어라. 알겠느냐? 예, 마마. 내가 입을 열면 내 목숨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내 늙은 어미도 어린 동생도 다 죽어. 매화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마마. 매화가 물러갔습니다. 한소용이 시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께 정가를 보낼 것이다. 조용히 전달하거라. 다음날 밤 한양북촌의 큰 기와 집에 등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한문석의 저택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한문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보낸 정가를 손에 채었지요. 정가를 읽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백군제의 제자가 궁에 들어왔다. 세자의 약을 직접 올리겠다고 한다. 한문석이 정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백군제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지요. 15년 전 자기가 모함에서 옥에 가뒀던 어이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밝혀져 풀려났지만 그 늙은이는 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그 백운제가 제자를 키웠고 그 제자가 세자 곁에 붙었습니다. 대군 그 늙은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게야. 제자를 궁에 들여보낸 게 우연이겠느냐? 한문석이 신복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의원놈을 건드려라. 협박해서 쫓아내든 다른 방법을 쓰든 알겠사옵니다. 신복이 물러가고 한문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산속에서 약초나 캐던 놈이 내 앞을 맞겠다고 한문석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30년을 굴러온 사람이었지요. 어이를 옥에 가둔 적도 있고 경쟁자를 모함해서 귀양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산속 의원 하나쯤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문석은 몰랐습니다. 그 산속 의원이 15년 전 자기가 죽음으로 몬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손수 묻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해솔은 그날부터 세자의 약과 차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고르고 직접 불을 떼서 다리고 자기 손으로 처소에 올렸습니다. 감초 녹두 생강으로 독을 풀어내고 황기와 백출로 기운을 돋우었습니다. 4월이 지나자 세자의 손 떨림이 줄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밤에 식은땀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세자가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몸이 가볍구나, 오랜만이다. 임금이 처소를 찾아 아들의 얼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핏기가 도는구나. 저 의원 덕이로다. 세자가 호전되자 한소영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정가를 보냈습니다. 세자가 낳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한문석은 더 교활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30년을 조정해서 굴러온 한문석은 남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문석이 신복을 불렀습니다. 내의원 돈제조 김영감이 요즘 기분이 안 좋다며 그러하옵니다. 산속 의원한테 밀려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 하옵니다. 내원에 넌지시 말을 흘려라. 무슨 말씀을 흘리라 하시옵니까? 한문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의원이 세자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실은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약을 직접 다리고 직접 올리는 게 수상하다고 신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뒤집어 씌우시려는 것이 옵니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돈제조가 그 씨앗을 받아서 키우면 되지. 한문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해라. 무슨 준비이 옵니까? 전원방에 비상 한 봉지 숨겨놓아라. 나중에 몰아붙일 때 쓸 거다.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대로 하겠사옵니다. 며칠 뒤 내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속 의원이 약을 혼자 다리고 올리는 게 수상하지 않소? 뭘 숨기려는 거 아닐까? 돈제조 김영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해솔에게 밀려서 불만이 가득했던 터라 귀가 솔깃했지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솔이 내위원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데 돈제조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내둘이 따라왔지요. 내가 다리는 약을 검사하겠다. 해솔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세자 저하의 옥체에 들어가는 약이다. 검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검사하십시오. 내 방도 봐야겠다. 해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제조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들추고 보다리를 풀고 그러다가 방구석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해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봉지였습니다. 도제조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비상 아니냐? 해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했구나. 해솔이 끌려갔습니다. 도제조가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그러나 최상근이 나섰습니다. 전하 윤해솔이 독살하려 했다면 왜 세자 저하를 낫게 하겠사옵니까? 저하의 병세가 나아지고 있사옵니다. 돈제조가 반박했습니다. 눈속임이 옵니다. 잠깐 낫게 해서 신임을 얻은 뒤 나중에 독을 쓰려던 것이 옵니다. 임금이 해솔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느냐? 해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저 비상은 제 물건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 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사옵니다. 허나 소인이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했다면 왜 저하를 낫게 하겠사옵니까? 저하의 손떨림이 멈추고 식은땀이 그쳤고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자를 불러라. 잠시 뒤 세자가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열흘 전보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바마 부르셨사옵니까? 몸이 어떠하냐? 많이 나아졌사옵니다. 저 의원이 온 뒤로 손떨림이 멈추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임금이 돈제조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자가 낳고 있다. 독살하려는 자가 환자를 낫게 하겠느냐? 도제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나 비상은 누가 심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임금이 해솔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풀어주마. 그러나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세자를 끝까지 낫게 해라. 그것이 내 결백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해솔이 엎드렸습니다. 명을 받들게 싸웁니다. 해솔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문석의 공작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문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제조 그 늙은이가 일을 망쳤군. 신복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사옵니까? 한문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궁으로 가시겠사옵니까? 저놈이 누군지 직접 봐야겠다. 백운제의 제자라고. 어디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다음 날 한문석이 직접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솔은 내위원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포를 입은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지요. 흰 수염에 당당한 체구 뒤에 하인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해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어제 저작거리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15년 전부터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문문석이었습니다. 해솔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지금 달려들어 그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해솔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눈이 흐려진다. 해솔은 손을 풀었습니다.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한문석이 해솔 앞에 섰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지요. 내가 백운제의 제자라는 의원이냐? 그러옵니다. 대감, 산속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으나 세자 저하의 옥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느니라. 내 이원 어이들이 있는데 내가 왜 나서느냐? 전하의 명을 받았사옵니다. 전하의 명. 한문석이 코음을 쳤습니다. 전하께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시지 않느냐? 어디서 왔는지 뭘 배웠는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놈을 어찌 믿겠느냐? 누구 자식인지. 해솔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를 살리러 왔을 뿐이옵니다. 한문석이 해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눈빛이었지요. 살리러 왔다. 내가 그러옵니다. 한문석이 한참 해솔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좋다. 두고 보았구나. 한문석이 나갔습니다. 해솔은 한문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해솔이 내의원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득 인기척에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지요. 해솔이 몸을 굴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해솔의 머리맡에 있던 약기가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냐? 해솔이 소리쳤습니다. 그림자가 해솔의 목을 노렸습니다. 해솔이 팔로 막았습니다. 손목에 날카로운 것이 스쳤지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해솔이 발로 그림자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독한 냄새가 퍼졌지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창문으로 뛰어 달아났습니다. 최상근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손목에 피가 괜찮 스친 것뿐입니다. 해솔이 바닥에 깨진 병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지요. 비상이요. 세자 저하의 약에 이것을 타려 했거나 아니면 저를 없애려 했거나. 최상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문석 쪽이요. 틀림없습니다. 자을 보낸 것입니다. 해솔이 깨진 병 조각을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매화부터 잡아야 합니다. 해솔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화를 잡았습니다. 최상근이 매화를 따로 불러냈지요. 해솔이 매화 앞에 섰습니다. 세자 저하께 올린 차에 뭘 탔느냐? 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해솔이 품에서 말린 풀뿌리를 꺼냈습니다. 밭꽃뿌리다. 저게 올린 차에서의 냄새가 났다. 매화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 영모다.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매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지요. 안한소용 마이옵니다. 마께서 시키셨사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첫 번째 증거가 잡혔습니다. 매화가 입을 열자 최상근이 움직였습니다. 전하께 아뢰어 한소용 마처소를 수색해야 하 임금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금군이 한소용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소용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전하의 명이요.
금군이 처소를 뒤졌습니다. 다시 뒤편 찬장에서 작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해솔이 항아리를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밥꽃 뿌리입니다. 한소용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했습니다. 한소용이 모르는 물건이다 라고 버티면 끝이었지요. 한문서까지 엮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해솔이 최상근에게 말했습니다. 밥꽃 뿌리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습니다. 한문석 대감대에서 샀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사흘 뒤 최상근이 찾아왔습니다. 찾았소. 한양 남대문밖 약재상에 기록이 있어. 석 달 전에 한문석 대감 행수가 밥뿌리를 사갔소. 행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잡아뒀. 행수 김복이 끌려와 자백했습니다. 대가 어른께서 시키셨사옵니다. 약을 사서 막에 보내라 하셨사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잡혔습니다.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매화에 자백 한소용 처소에서 나온 독항아리 약재상 장부 행수 김복의 자백 최상근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한 자들의 정체가 밝혀졌사옵니다. 임금이 한소용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석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상근의 계책이었지요. 한소용이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그러나 아직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구해줄 거라 믿고 있었지요. 더나 소첩은 억울하옵니다. 임금이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독항아리 약재상 장부 매화야의 자백서 행수의 자백서 한소용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임금이 한소용 앞으로 다가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려고 내 손으로 세자를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한소용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입 닥쳐라.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영무다. 삼족을 멸해도 모자할 죄다. 한소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소첩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버지 이옵니다. 한문석 대감이 모든 것을 꾸며 싸웁니다. 한소용이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서찰이 옵니다. 임금이 서찰을 읽었습니다. 약을 보낸다. 세자의 건강에 좋은 거신이 차에 타서 올려라. 한문석의 친필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소영은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끝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아버지 댁서 사서 저한테 보낸 것이옵니다. 소첩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더 씌우고 있던 것이지요. 한문석을 잡아들여라. 한문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조반을 들었습니다. 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요.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금군이들이 닥쳤습니다. 한문석을 잡아라. 한문석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어전에 끌려온 한문석은 딸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소용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한문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이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쓴 것이 맞느냐? 한문석이 서찰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딸에게 보낸 서찰이었습니다. 한문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한소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용아, 내가 한소용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두 꾸민 짓 아니옵니까? 죄 없는 저와 아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문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기를 팔아넘기다니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재상 장부에 기록이 있다. 내 댁 행수가 자백했다. 내 딸이 서찰을 내놓았다. 또 할 말이 있느냐? 한문석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화 살려 주시옵소서. 임금이 한문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내 품에 들여보내고 내 외손자를 아들 왕으로 만들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 했느냐? 한문석이 이 말을 바닥에 박았습니다. 전화 닥쳐라. 임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30년을 조정해서 굴렀으면 충신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내 놈이 한 짓이 고작 이거냐? 의금부로 끌고 가서 죄상을 낱낱이 밝혀라. 한 점도 남기지 마라. 금군이 한문석을 끌어갔습니다. 한소용도 끌려갔습니다. 며칠 뒤 한문석에게 찬명이 내려졌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한문석이 길 한쪽에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해솔이었습니다. 해솔이 한문석 앞으로 다가갔지요. 대감 15년 전 한겨울 밤을 기억하십니까? 한문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 대감 랑체에 여종이 있었지요. 서현심이라는 한문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감께서 그 여종을 탐하셨지요.
거절당하자 몽둥이로 때리시고 한겨울 밤에 내쫓으셨지요. 6살 아이와 함께 한문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너는 그 여종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6살의 어머니의 시신을 손수 묻었습니다. 한문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렇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대감 앞에 섰습니다. 한문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것이냐? 해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살리는 데 쓰라고. 저는 단지 세자 저하를 살리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한문석이 해솔을 쳐다보았습니다. 대감께서 심은 것을 대감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제가 손 쓸 것도 없었지요. 딸에게 배신을 가르치셨으니 딸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한문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형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문석이 끌려갔습니다. 한소용은 패서인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들 이연대군은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 밖으로 쫓겨났지요. 한문석이 심은 씨앗은 그렇게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 후 해솔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그놈이 죽었습니다. 제 손에 피 묻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 대답하는 듯 했지요.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 임금은 해솔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허나 해솔은 거절했지요. 소인은 산으로 돌아가게 싸웁니다. 해솔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군제가 초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솔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이 맑구나. 끝까지 흐리지 않았어. 어머니 덕분입니다. 스승님 덕분이고요. 백군제가 해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다. 내 어미도 편히 눈 감으셨을 게다. 해솔은 다시 산속에서 백성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약값을 받지 않았고 먼 마을에 병자가 있다면 직접 찾아갔지요. 세월이 흘러 백군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솔은 스승의 묘를 어머니 묘조제 썼습니다. 두 분이 외롭지 않도록 사람들은 해솔을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솔은 그저 웃기만 했지요. 자기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을 뿐이라고 옛말에 이르기를 종가로자 필선 후수 기본이라 하였습니다.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뿌리부터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한문석은 탐욕의 씨앗을 심고 파멸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딸마저 자기를 배신했으니 그가 심은 것은 권세가 아니라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해솔은 살리는 씨앗을 심고 살림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원망 대신 치료를, 복수 대신 구원을 택했지요. 여러분께서도 살아가시면서 씨앗을 심으실 일이 있으시겠지요. 그때 어떤 씨앗을 심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여운을 더 오래 간직해 드리기 위한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말없이 남겨진 세월 끝에 치워지지 않는 뜻이 있네. 나 처마 밑에 숨 죽인 날들 이제야 길이 되네. 남들 다 지나친 마른 손결을 나는 어찌 외면 못했나 깊이 감춘 상처의 결마다 익숙한 손길이 오래 견딘 마음 하나겠네. 말없는 유산 아픔 나는 여기서 있네. 울려있던 날들 뜻한 나를 끝내지 않았네. 높은 이름보다 더 오랜 한 줄 뜻이 있어. 메마른 세상 한가운데서도 사람은 다시 사네. 헐어진 문턱 그림자 위로 낯선 계절이 다가오고 작은 손 끊는 자리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네. 감추고 살던 한 사람의 생이 이제야 제 목을 쳤네. 남겨준 것은 비단이 아니요. 금빛 이름도 아니요. 쓰러진 이를 지나지 않는 그 한 가지뜻. 말없는 유산 아프고 나는 끝내리라. 서러운 세월마저 밑거름되어 새날을 지우리라. 이름 없이 살아낸 그 세월까지 모두 안고 가리라. 말없이 건네진 삶의 끝에 내가 이어갈 뜻이 있네.